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LS증권 염승환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금리 인하 수혜주를 찾아보자. 저희의 첫 번째 컨셉인데요. 일단 금리 인하는 9월 FOMC에서 거의 기정사실이죠. 네, 뭐 100%죠. 그러니까요. 100%고 네. 과연 이제 근데 0.25만 낮출 거냐, 네. 0.5냐 요건데 지금 분위기는 0.5도 막 거론이 되고 있죠. 그러게요. 이게 이 고용지표 생각보다 지금 너무 안 좋다 맞아요. 보니까 네. 그래서 뒤늦게 또 수정치도 나오는데 안 좋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제 미국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 수가 이제 급감을 했고 네. 결국 트럼프가 맞았어요. 결국엔 트럼프가 계속 맞았다고요? 미리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은 이제 당시 나온 경제 지표도 나쁘지가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물가 오를까봐 그냥 이제 동결을 계속 했는데 음. 지금 결국 뒤늦게 지금 수정치들이 나오는 거 보면 결국 트럼프 말이 맞았던 것 같고 또 트럼프는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계속 지금 비난을 하고 있죠. 요즘은 그렇대요. 느낌이죠. 네. 그동안은 통화 정책이라는 게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왜 이렇게 흔드냐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월이 너무 머뭇거린 거 아니냐. 네, 그죠? 맞습니다. 이런 느낌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불만 그거예요. 아니 그 자리에 있으면 미리 예측도 할 줄 알아야지. 예. 뭐 맨날 데이터만 확인한 다음에 음. 하면 거기 왜 있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파월 의장의 말이 맞았으면 또 분위기는 달라졌겠지만 지금 네. 어쨌든 나오는 현상은 트럼프의 말이 지금 맞는 쪽으로 좀 가다 보니까 네. 결국 이제 이 연준의 입지는 좀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금리 인하 확률은 어쨌든 이제 100%가 됐고 근데 이렇게 이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또 한 가지가 달러는 약세로 가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올해만 달러가 일단 마이너스 10.7% 정도 빠졌는데 지금 이제 뭐 미국의 월가나 주요 투자은행에서는 내년 최대 지금 달러가가 지금 한 97, 뭐 6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죠. 예. 90.5까지도 보고 있어요. 내년까지.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달러 낮은, 인덱스가 떨어지고 달러가 약세면 우리 이머징 시장에는 투자 환경이 긍정적으로 해석되잖아요. 굉장히 좋았죠. 옛날에 예. 그러니까 미국보다 한국이 항상 좋았을 때 보면 예. 달러 약세거든요. 음. 근데 작년에는 미국은 증시 좋았지만 킹 달러였고 우리나라는 작년에 지수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달러 약세가 좀 시작되고 그걸 이제 일으키는 게 또 금리 인하고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 우호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이제 거기서 과연 근데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하면 뭘 봐야 되냐? 이제 이 고민인 네, 거죠, 사실. 예. 보통 이제 금리 인하하게 되면 성장률을 보라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제 바이오 얘기. 성장률을 네. 보라는 얘기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뭐 금리 인하하니까 성장률은 2차 전지도 봐야 되느냐? 뭐 그렇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네. 있는데 그죠? 근데 이제 네. 금리 인하면 성장률을 보는 건 맞는데 네. 그 산업이 성장을 해야 돼요, 실제. 네, 그렇죠. 근데 아쉽지만 2차 전지 성장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자꾸 뒷걸음질 치니까 그게 좀 안타깝고. 네.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도 만약에 사이클이 전기차도 잘 팔리는 사이클은 당연히 수혜주예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지금 되긴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항상 이제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게 바이오죠. 그렇죠. 예, 바이오는 성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속해 있고 그래서 사실 근데 이제 바이오가 이제 하반기에 또 많은 또 이슈들은 있겠지만 이제 신약 관련한 임상 데이터도 나올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저는 바이오 시밀러도 좀 지켜보자 이런 좀 내용인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값 떨어뜨리. 예. 근데 그거 떨어뜨리려면은 일단 약이 좀 경쟁 체제로 가야 되거든요. 네. 바이오 시밀러가 많이 나오는 게 사실 좋아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래야 이제 기본적으로 이 약가 자체가 좀 떨어지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 일단 처방약 가격 인하 행정명령을 올해 4월달에 내렸고 그리고 또 정책 중에 하나가 복제약과 바이오 시밀러 확대하자. 근데 이번에도 유럽에 이제 그 관세 협상한 거 보면은 제네릭 이 복제약은 관세가 없어요. 네. 그냥 들어오라는 거예요. 복제약은 그냥 허용을 해줘요. 그 얘기는 약가 인하를 좀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이건 유럽에서 나온 얘기인데 바이오 시밀러도 복제약이잖아요. 신약에 똑같이 만들 수 없어서 그냥 바이오 시밀러로 이제 붙인 건데 효능은 똑같거든요, 거의. 근데 이것도 임상 3상까지는 해야 돼요. 승인 받으려면. 근데 유럽에서 요새 나오는 얘기는 2상까지만 하자. 2상까지만 이제 만약에 임상을 끝내면 이 바이오시밀러 만드는 업체들 입장에서 굉장히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임상 비용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예. 이걸 완전히 절감할 수 있고 예. 빨리 내놓죠.
그럼 빨리 상업화되고 그래서 굉장히 파격적인 조치인데 이게 유럽에서 시작이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만약 미국까지 가게 된다면 상당히 또 큰 이제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서 이 바이오시밀러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근데 바이오 노이즈가 많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고 나면 트럼프가 뭐 세금 매긴다고 하고 그렇죠. 네. 뭐 그것도 그러면 약간은 자기의 목적을 위한 어떤 그죠? 정책적 목적을 네. 위한 뭐 쪼이기 뭐 이런 네. 압박용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불편할 수는 있는데 네. 핵심은 그거예요. 약값 떨어뜨리고 네. 그다음 미국에 공장 지어라. 이게 이제 두 가지가 핵심인데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느 정도 그런 쪽에 대비는 좀 돼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저는 그 생물보안법. 네. 예, 생물보안법은 결국 이번에 생물보안법이 미국의 국방수권법에 포함이 됐는데 이게 이제 사실 작년에 의회 통과하려다가 안 됐는데 내용은 그거죠. 미국의 바이오 기업이 중국의 위탁 생산을 맡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쟁사가 중국에 있잖아요. 우시바이오 같은. 네. 근데 그 기업과 이제 거래하지 말라는 법이고 작년에는 어떤 법이었냐면은 미국이 워낙 이제 중국 기업과 거래를 많이 하니까 이거 당장 끊어버리면 타격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2032년까지 유예 기간을 준 거예요. 대신에 신규 계약은 하지 말고 기존 계약은 2032년까지. 근데 이번에 발의가 된 법안은 더 센 겁니다. 그냥 중국 기업과 아예 하지 말라는 법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이번에 국방수권법에 포함이 돼서 통과가 만약에 되면 상원에서 심의하고 아마 올해 통과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 이제 중국 기업과는 미국 기업이 거래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예를 들면 일라이릴리가 중국 우시바이오의 약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면 이제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인도나 일본과 한국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굉장히 호재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바이오를 규제하는 법안이고 사실 조선과 비슷하죠. 조선 그 미국에서 중국 그렇죠. 조선사 규제하잖아요. 네. 예, 그거랑 이제 맞먹는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랑 더불어서 우리가 바이오를 네. 계속 좀 주목해야 될 이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사실 뭐 금리 인하가 가장 수혜가 되는 쪽 논란이 없는 쪽이고요. 네. 금리 인하 사실은 빼면 없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네네. 여러 그런 그 환경 변화, 그죠? 네, 뭐 비만 얘기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죠? 인간의 맞죠, 그 맞아. 인간의 생명 이런 것 때문에 맞습니다. 관심이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오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신약 개발 쪽이 있고 네. 지금 우리가 잘하고 또 관심 있는 쪽이 바이오텍들이 그죠? 네, 잘하고 맞습니다. 있는 거고 바이오시밀러 쪽이 있는 건데 아까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을 좀 보자고 하셨어요. 그럼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논거로 보자고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럼 바이오시밀러 하면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저는 삼성바이오를 좀 보자. 예. 삼성바이오는 이제 물론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바이오시밀러 하지만 본업은 CDMO죠. 그러니까 이제 위탁 생산. 네. 위탁 생산 세계 최강자 중에 하나고.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10월 30일부터 한 달 동안 거래 정지 들어가죠. 이제 인적 분할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거를 좀 호재로 좀 보고 있어요. 네.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순수 바이오 위탁 생산하는 회사 하나, 한쪽은 바이오시밀러 이게 둘로 쪼개지는 거죠. 쪼개지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좀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일라이릴리나 미국의 대표적인 뭐 존슨앤존스 같은 회사들은 뭐가 불편하냐면 삼성바이오한테 약을 만들어 달라고 맡기는 건 좋은데 복제약 만드는 회사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반도체 파운드리랑 똑같구나. 맞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불편한 거예요. 예. 내 경쟁사가 여기 들어가 그러게, 있네. 예. 아니, 경쟁사라기보다는 되게 안 좋죠. 그렇죠. 본인 복제약을 네. 만드니까. 예, 이 같은 회사로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 요청이 되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삼성바이오가 이참에 그냥 분할해버리자. 그래서 예. 삼성도 사실은 이 저 파운드리 떼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죠. 그런 얘기 예. 많이 있었는데 아 그런 로직이에요. 예. 삼성바이오로직 분할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약에 근데 물적 분할했으면 좀 충격이 컸겠죠. 그쵸, 네. 근데 이제 인적 분할하면 주주분들 입장에서 뭐가 좋냐면 내가 둘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달 후에 만약에 이제 거래 정지가 풀리고 11월 22일 날 상장을 할 텐데 주주분들은 선택하시면 돼요. 둘 다 그냥 가져가셔도 상관없고 아 나는 삼성바이오가 좋다. 그러면 바이오에핏을 팔아버리고 이쪽에 더 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지를 주는 거라 좋고 다만 이제 한 달 동안 거래 정지되니까 네.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야 되겠지만 최근에 제가 좀 느꼈던 건 뭐냐면 갑자기 내부자들이 주식을 사기 시작하고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대표이사도 이번에 주식을 거의 6억 정도 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 정지 앞두고 이 이벤트를 좀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부자 매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8조짜리 대규모 수주 하나 따냈어요. 미국 네네. 기업인데 누군지는 비밀입니다. 공개는 안 됐는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지금 미국이 뭐 관세라든가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한국에만 공장 갖고 있는 삼성바이오한테 1.8조를 줘버린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만큼 삼성바이오의 경쟁력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적 분할 후에는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 전에 이렇게 좀 관심을 좀 갖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변화들. 근데 시장이 이제 거래 안 되는 걸 싫어해요. 특별히 기관들 같은 게 이해가 물론 그런 되고요. 부분은 그죠? 있죠. 예. 이전에도 보면 저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왜 그때 분할이었나? 거기도 그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한참 거래 정지되고 네. 그때가 29만 원인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관심 없다가 한 달 네. 동안은 그죠. 관심 네. 없다가 뭐 사실은 거래 재개되고 나면 이게 뭐지 으쌰으쌰하다 또 올라간다고 네.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삼성바이오도 거래 재개되고 뭐 살 기회도 있고 그죠. 네. 네. 그러나 이제 그 전부터 뭐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뭐 그러니까 네, 가져가시면 예, 되고. 팔 이유는 없는 거네요. 네. 그죠.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거를 왜냐하면 이게 좀 거래가 이제 분할되고 나서 투자하기 어려운 게 네. 둘이 분할되면은 이제 이게 변동성이 되게 커지거든요. 시초가부터. 그러니까 그거를 새로 편입하기가 되게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네. 아침부터 많이 떠버린다거나 그렇죠. 갑자기 한쪽은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사실은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거를 물론 나는 한 달 거래 정지 나는 이게 불편하신 분들 안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분할 후에 좀 이벤트 효과로 좀 괜찮을 걸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할 전에 한번 이렇게 좀 관심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할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건 어쨌든 간에 뭐 앱시스 부분보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가치가, 그 예. 역량 이런 걸 본 거잖아요. 그게 네, 우리가 맞습니다. 약간 CDMO는 제조업과 비슷하다. 예. 그래서 삼성이 이 관리의 삼성이 잘한다고 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예. 바이오계 TSMC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세계 1위거든요. 음. 정말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아쉬운 그 공백을 요 삼성바이오가 저는 메꿔주지 않겠냐. 뭐 물론 다른 업종이긴 하지만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정말 지금 파운드리 어떻게 보면 반도체 파운드리처럼 잘하고 있기 네.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딴지를 하나 걸어보면 수익성이 이게 CMO나 CDMO 자체는 신약 개발이나 이런 거보다는 사실 제조업 비슷하게 간다고 하면 뭐 차곡차곡 가지만 수익성이 낮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예. 매출 성장률이 한 20% 그러니까 여기도 제가 이제 적어왔지만 매출 성장률이 이번 최근 4분기 합쳐서 19.5% 나왔고 영업이익 성장률이 22.8% 나오고 있고요. 그냥 매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꽂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익성도 워낙 좋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 사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 사업, 아시겠지만 TSMC 이익률은 엄청 높잖아요. 그렇죠. 예. 비슷한 거죠. 왜냐하면 경쟁이 치열하지가 않아요. 예, 어떻게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형 CDM으로서 인정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저는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강력한 경쟁자인 중국이 이제 사라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아까 생물보안법.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저는 계속 좀 중장기로 그리고 저는 이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이 시총이 굉장히 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기업들이 커져야 우리나라 바이오 사업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인정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금리 인하의 시기가 오고 있다. 금리를 뭐 한 번만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횟수의 문제이긴 하지만 금리를 내리게 되면 어떤 것이 수혜가 될 것이냐. 금리 인하의 수혜주, 고배당주, 자사주. 이것도 금리 인하 수혜주인가요? 이제 네. 금리 인하하면 네. 또 한 가지가 더 네. 있죠. 증권주. 증권주. 당연히 증권주 봐야 되고요. 증권주가 금리 인하 수혜주인가요? 금리 떨어지면 좋죠. 네. 왜냐하면 이제 네. 두 가지 효과가 있죠. 네.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주식시장으로 돈들이 들어오죠. 그렇죠. 예금보다는. 네네. 그게 하나가 있고 또 증권사의 주요 수익원 중에 하나가 채권 투자예요. 예. 그래서 채권을 많이 들고 있는데 이게 그렇죠.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값이 올라요. 예, 그래서 채권 평가 트레이딩 이익이 부서에서 돈을 많이 벌어요. 금리 떨어지면. 그게 꽤 크거든요. 대형사는. 그래서 그렇죠. 두 가지 효과로 좀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정부 정책이 주식시장으로 지금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 기자회견도 했지만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단 하나예요.
그냥 주식 투자 빨리 해라. 어.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어. 부동산 하지 말고 어. 빨리 주식 투자 하세요. 예. 요건데 주식 투자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증권사를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당연히 증권업은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세 가지 면에서 뭐 이게 금리나 수혜뿐만 아니라 이런 수혜를 같이 받을 거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증권업의 본질은 그거잖아요. 그 증권업은 중개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당연히 좋아지는 거고 또 하나가 상담해 주는 거죠. 예, 뭐 사실 저도 뭐 유튜브에서 상담도 해드리지만 결국 M&A 같은 건 자문 서비스도 많이 하잖아요 대형사들이. 근데 이렇게 상법 개정이 되고 또 계속해서 자본시장 활성화되면 이런 자문 수수료가 미국도 자문 수수료 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증권사들이 그런 쪽에서 돈도 많이 벌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증권업종을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증권사들이 또 이번에 그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의 수혜주예요. 네.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유명한 회사가 신영증권이죠. 그렇죠. 예. 신영이 51% 자사주를. 근데 만약에 자사주 의무 소각법이 통과되면 이 중에 일부는 없애버려야 돼요. 바로 소각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자사주를 또 많이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수혜가 예상되고 또 뭐 아시겠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있잖아요. 네. 근데 증권주는 원체 유명하죠. 고배당주. 배당을 많이 주니까. 예. 그러니까 그 어느 업종보다 저는 이번 정권에 굉장한 수혜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증권주를 계속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사실 제일 그 관심 받았던 정책 관련주가 증권주랑 지주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죠. 근데 한 차례 좀 올랐다가 그죠? 네, 그 좀 빠졌죠. 예, 좀 빠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오른 것을 그런 밸류를 정당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증권주는 네. 실적이나 이런 거 보면 이제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네, 네. PBR이 막 0.9배 이렇게 가지만 근데 이게 증권주가 옛날에 막 0.4배, 3배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잖아요. 뭐 맨날 박스피, 네, 네, 그렇죠. 주식보다는 뭐 부동산 관심. 근데 물꼬를 터버렸는데 그러면 증권주가 지금 PBR이 0.9배, 8배인데 그럼 언제까지 한 배 이하에만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한 배가 열릴 거로 봐요.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어버렸기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업사이드,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업사이드가 많다가 아니라 1년, 2년 후에 정말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코스피 4천 가고 뭐 임기 내에 만약 5천 간다면 증권주가 여기 있든다는 건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긴 세월로 본다면 지금 투자해도 늦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언제라고는 얘기 안 했는데 네. 트로이카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증권주 뭐 무역 관련된 맞아요. 이런 옛날에 것들이 옛날에 그랬죠. 그러니까 88년대 얘기, 네. 38년도 얘기 그렇죠? 그때 증권주 그때 증권에서 다니던 분들 정말 대박 났다가 주가 빠져가지고 또 네. 자사주 가지고 고생하고 많아요. 어쨌든 그런 뭔가 패러다임의 변화들이 그렇죠. 증권사가. 그리고 예. 맞아요. 제가 기억나는 건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지만 예. 그 이게 찾아보니까 삼자현상 있을 때가 86년, 89년. 예, 비슷하네. 이때 증권주들 자고 일어나면 다 상한가 갈 때거든요. 맞아요. 그 코스피가 5배 갈 때거든요. 예. 200에서 1000포인트 갈 때. 예. 그때 삼자현상. 예, 근데 지금도 거의 삼자현상의 기조가 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거기다 정부 정책까지 받쳐주니까 그렇죠. 증권업은 저는 주도주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증권자만 붙으면 그때 뭐 정말 막 갔었죠. 그냥 갔었죠 그렇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 조금 결은 다른 네. 게 실제로 영업을 잘 하느냐 그존 얘기죠. 네. 이런 거와 함께 몸집을 얼마나 키워가지고죠. 맞습니다. 네, 얼마나 이렇게 소위 이제 우리도 뭐 글로벌 IB 같은 거죠. 뭐 네. 2조 3조 키워야 이제 업무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런 게 하여튼 주로 대형사잖아요. 네. 그죠. 뭐 미래에셋이나 뭐 한국이나 그죠. 이런 쪽이었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이제 자사주 비중이 높은 쪽. 근데 자사주 비중 높다고 예를 들면 자사주 비중 제일 높은 거는 자료 준 거 신영인데 신영 대신이나 이런 데는 워낙 뭐 배당도 높지만 네. 신영증권 자사주 비중 제일 높다고 얘가 탑픽이냐? 그때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네. 급등을 한번 하긴 네. 했었는데 그죠? 근데 이건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하기는 어려워요. 네. 신용은 거래량도 없고. 네. 근데 저도 증권주를 만약에 선택하신다면 네. 대형사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하셔야지. 네. 그래야 개인 투자분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죠. 네, 왜냐하면 네. 중소형사나 이런 이제 신용증권 너무 지금 최근에 변동성 크니까. 네.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저는 좀 장기 투자가 낫지 않나. 네. 짧게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로직 자체가 증권주가 이제 이런 자본시장의 개편, 증권시장의 활성화,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사실은 은행 업무, 뭐 금융 업무 이런 것도 확산됐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이런 차원을 봐야지 무조건 자사주 많은 걸로만 접근하게 되면 하나의 그거는 보너스가 죠. 그러니까 예, 그건 또 노이즈가 있을 네. 그 기준으로 하면 노이즈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배당도 많이 주죠. 그 전에 옛날에 사실은 제 기억으로는 대신증권이 제일 많이 줬는데 네. 이제 주가 좀 올라서 배당 수익률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올 초에 증권주 봤을 때 대신증권이 배당 수익률이 한 7, 8% 나왔었어요. 네. 주가 2배 올라가지고 지금 이제 4%인데 사실 4%도 다른 회사랑 비교하면 낮은 건 그렇죠. 아닌데 네. 근데 이제 그만큼 주가 올라오다 보니까 배당 네. 수익률이 떨어진 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배당 수익률이 꾸준히 나오는 업종이고 뭐 이것만 우리가 보자는 건 아니잖아요. 이 그렇죠.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좀 매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삼성증권도 많이 하고 근데 증권주를 배당주로 볼 때는 하나 고민이 있더라. 배당 많이 줘요. 근데 네. 연말에 이제 배당주로 사고 나면 연초에 또 오른 것 맞고 확 밀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쌀 때 사야죠 항상.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운 게 그렇구나. 배당 주기 전에 사시면 배당락 맞고 떨어져 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항상 저는 그래 고배당주는 4월부터 사야 돼요. 그래서 이제 관심 없을 때. 그 기대감으로 배당 받기 전에 오를 때 사실은 좀 팔고 싶으면 파는 게 맞다. 그건 이제 각자 알아서 하시는 배당 거예요. 보고 사가지고 연초에 파는 거는 이리 벌고 저리 까지는 근데 거니까. 결론은 그 배당락이 있더라도 네. 대부분 다 회복합니다 또. 이후에 그 주가는. 네. 그래서 배당 받고 그렇게 또 근데 이제 저는 뭐 배당만 꼭 보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 네네.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 번데기 앞에 주름 잡으면 안 되지만 요즘 증권주 볼 때는 또 어쨌든 해외 투자 비중 포지션이 많은데 왜냐하면 사실은 국내는 수수료를 전처럼 사실 증권사들이 받기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이리 깎아주고 저리 깎아주는데 해외 투자는 사실 수수료를 그래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투자 많이 하는 곳. 예를 들면 뭐 그 해외 투자 많이 하는데 미래에셋증권이죠. 키움이 원래 제일 많이 하고 그죠. 지금 미래에셋 그죠. 미래에셋 많이 해외 투자 많이 그렇죠. 해놨죠. 미래에셋 가고 이제 그런 쪽으로 증권사를 이제 바라보면 약간 뭐 어떤 그 테마성 이런 걸로 뭐 10% 올랐다가 빠지고 이런 게 아닌 뭔가 좀 소위 패러다임의 전환들이 네. 그죠. 장기적으로 봐도 있을 수 맞습니다. 있다. 그런 말씀을 증권주를 해주셨고요. 배당주 얘기하신 길에 그러면 이제 배당주 증권주를 포함해서 배당주 투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벌써 9월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 지금 사실 고배당주들이요 최근에 좀 인기가 없어요. 좀 시들시들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정부 정책이 우리가 기대는 이만큼인데 최근에 좀 안 좋았잖아요. 네. 약간 후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도 막 35% 이러니까 그럼 과연 배당 하겠냐 이래서 좀 빠졌는데 대통령이 어쨌든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고 세율 20%대도 좀 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아마 11월에 통과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소외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 수혜주인데 보통 금리 인하면 배당주들이 또 수혜를 좀 받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저는 주목할 필요는 있다. 근데 고배당주들은 많지는 않지만 저도 이제 몇 개 뽑아왔지만 어쨌든 이제 고배당주들 중에서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좀 배제하시고 이런 이제 기업들 중에서 차트 한번 보셔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못 오른 것 같다. 그리고 특히 또 좋은 거 중에 저는 공기업도 좋아요. 왜냐하면 공기업은 지금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금 이거를 밸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KTNG는 네, 뭐 KTNG나 뭐 강원랜드, KT 요새 KT는 좀 안 좋은 이슈가 있었지만, 그러나 뭐 극복하지 않을까 좀 싶긴 하고 그래서 약간 컨셉을 또 공기업 위주로 잡는 것도 공기업은 확실히 배당은 주거든요. 그렇죠. 예, 정부 정책에 또 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차트를 보시면 좀 많이 눌려 있어요. 소외 한참 좋았다가 확 눌려 있으니까 11월을 생각하시고 한번 좀 바라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배당주 자료는 주셨는데 이게 화면에 안 나갈 수도 있으니까 보면 레드캡 투어가 굉장히 배당 수익률이 좋네요. 근데 저거는 이제 작년에 많이 줬는데 맞아요. 올해도 준다면 보장은 못해요. 그거는 그래서 정말 맞는 말씀이 지속적으로 스테디하게 주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걸 좀 확인하시죠. 작년에 배당 대박이었어. 올해 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맞습니다. 무슨 뭐 특별히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꾸준히 주는 것들을 보는 게 예전에 보면 증권주라든지 옛날 뭐 S51이라든지 옛날에 율천황 뭐 이런 거 그죠? 꾸준하게 주던 거를 봐야 되는 맞습니다. 거고 뽑아주신 것 가운데서는 현대차 EUB. 현대차는 사실은 꾸준하죠. 현대차 자체로도 배당주예요. 맞습니다. 한 5% 배당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우선주니까 더 주고. 더 주죠. 거래도 그렇고 우선주 살 때는 현대차는 항상 EUB를 사야 돼요. EUB가 거래가 좀 많아요. 맞아요. EUB 있고, 그다음에 현대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그 말씀하신 공기업 쪽으로 보면 아까처럼 뭐 기업은행도 들어가죠. 강원랜드 이런 쪽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으로 조금 이야기를 좀 집중해 보자라고 하는 건데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가 이게 아픈 손가락 아니라 아픈 팔 정도 되는 그냥 거 아니야? 망해가고 있었죠. 사실 그게 엄밀히 말하면. 원래 뭐 2등 네, 간다. TSMC 쫓아가겠다 그랬는데 네. 근데 제가 어제 방송하면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요. TSMC가 워낙 잘해서 네. TSMC의 점유율이 거의 한 70%인데요. 맞아. 그러면 이제 독과점 얘기나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니 삼성이 또 끌 수 있는 기회가 맞아요. 있다. 네. 근데 이제 삼성이 따라가서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지. 1등이 캐파가 차가지고 더 못하니까 네. 이건 사실 좀 안타까운데 그죠. 그죠? 그만큼 어쨌든 삼성이 어려웠었는데 파운드리 네. 쪽이 변화가 좀 있다. 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죠. 예,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예. 손잡아 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그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 구명보트 내려줬다. 막 이게 침몰하고 있는데 삼성 파운드리가 그 표현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끌어올려줬고 근데 테슬라는 그냥 기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생각하는 그런 작은 기업이 아니라 그렇죠. 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심에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고객이고 그 삼성이 그래서 파격적으로 제안을 수용한 거죠. 그러니까 뭐 얘기들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TSMC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 몇 개 있었죠. 예를 들면 공장을 와서 보고 맞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보고 좀 뭐 코멘트를 해준다든지 네. 사실은 그렇게 안 하죠. 못하죠. 예. 왜냐면 다 영업비밀 노출되기 예, 예, 때문에 예. 그러니까 TSMC는 거절한 것 같고 두 번째가 단가 인하. 음. 단가를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무조건 단가 인하를 원해요. 옛날에 배터리 때도 예,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죠? 예. 절대 비싸게 안 하려고 맞아요. 그래요. 예. 근데 TSMC가 받아주겠습니까 예. 그거를? 캐파 가지고 예. 먹는데. 그 굳이 그럴 이유 없는데 네. 삼성은 고객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니에요. 근데 테슬라에 그러니까 손만 잡으면 어쨌든 이제 뭔가 분위기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고 그 마지막으로 더 컸던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공장이 미국에 있단 말이에요. 또 네. 이게 사실은 지금 테일러 공장 만들고 있는데 고객이 없어가지고 작년인가 거의 가동 중단. 그러니까 직원들 예, 막 철수하고 막 아마 이랬었어요.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만큼 힘들었는데 네. 이 공장에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의 테일러 공장이 테슬라 칩만 만드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다른 거 안 하고 오직 테슬라를 위해서.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여기 이제 앞으로 뭐 물론 매일은 아니겠지만 집에서 1시간 거리니까 네. 여기 자주 가서 들여다보겠다. 잘 안 되면 자기가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테슬라도 승부 건 거예요. 네. 이 칩 제대로 못 만들면 테슬라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TSMC를 선택 안 하고 여기다 선택했으면 이제 여기에 올인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삼성 공장이 잘 돼야 테슬라도 잘 되고 테슬라 잘 되면 삼성도 잘 될 수밖에 없죠. 기업 가치가 레벨업 할 거니까 둘이 이제 운명 공동체가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테슬라의 손을 잡고 삼성이 이제 비상을 일단 할 수 있는 기회는 얻었고 이제 삼성이 해야 될 건 수율을 올려야죠. TSMC보다 지금 밀리잖아요, 수율이. 네. 그래서 이걸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제대로 올릴 수 있을지 요걸 이제 우리가 좀 관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반도체가 사실은 여러 그 경랑 속에 있잖아요. 네. 매우 많은 얘기가 있지만 미중 간의 갈등, 뭐 미국이 한국 기업들을 포함해서 미국산 장비 갖다 쓰려면 허락 맡아라 해서 뭐 등등 있는데 사실은 미국이 이 예를 들면 뭐 인텔이나 이런 데도 그렇고 그죠? 돈 줬던 데들 지분 내라 그래가지고 어쨌든 미국 정부가 어떻게 보면 반도체 산업을 좀 주도해 가려고 하는 건데 네. 그죠? 인텔은 또 파운드리도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거는 독일까요, 약일까요? 국내 기업들 이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 네. 장단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안 좋은 건 그거죠. 중국이 공장이 있는데 지금 삼성과 그렇죠. 하이닉스, 예. 인텔 공장도 하이닉스가 그때 인수해 버렸잖아요. 맞아요. 네. 여기 반도체 장비 공급 안 되잖아요, 사실상. 그러면 중국 공장은 사실 점점 이제 노후화 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큰 돈들이 들어갔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부담은 되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미국 정부 이렇게 나선 이상 방법은 없어요. 미국 장비가 없으면 사실 못 만들잖아요, 첨단. 그래서 이런 얘기는 네. 있다고. 그래서 이게 본질은 아닌데 네. 한국 장비 회사들도 괜찮을 수 있다.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체를 하잖아요. 뭐 네. 국내 기업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미국장 못 들어가면 네. 국내 똘똘한 그 소부장 업체들에게 그죠? 야 이것 좀 너네 만들어봐. 이럴 수도 있다는 그죠?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물론 이제 미국 장비가 워낙 그 뛰어난 장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가 다 대체는 불가능하기 예.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없는데 그 틈새는 파고들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좋은데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 미국의 정책 자체는 중국 공장은 업그레이드는 이제 할 수가 없고 점점 노후화될 거고
결국 한국의 공장 짓든가 미국에 지어야 돼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 쪽에 더 집중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좋은 점은 뭐냐면 미국이 저렇게 중국을 규제하면 중국은 반도체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한국을 잡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자립하 그 CXMT도 있죠. YMTC 같은 기업들이 한국 메모리 따라잡으려고 그렇게 돈 투자하는데, 네. 인력 빼가려고 예. 옛날에 그죠. 근데 지금도 못하는 이유는 막아주는 거죠. 네, 막아주는 거죠. 맞아요. 이거는 우리한테 또 엄청난 호재거든요, 사실은. 반도체 굴기 중국이 그죠. 네. 2차 전지 뭐 중국이랑 사실 미국에서 경쟁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예. 예. 뭐 중국이 단가에서 이제 미국이 사실 막아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호재거든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다 장단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야 될 거는 결국 어쨌든 미국 손을 안 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지금 공장 짓고 있고, 네. 또 특히 다행인 건 뭐냐면 트럼프가 처음에는 보조금도 안 준다 그랬어요. 미국의 공장 그 바이든의 유산이니까. 네. 근데 이번에 감세안 통과된 거 보면 오히려 보조금 더 주기로 했어요. 올려버렸어요. 세액공제 비율을. 그래서 트럼프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반도체가 제일 중요한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인텔, 사실 옛날 같으면 인텔 이렇게 망해가잖아요. 미국 정부 신경도 안 씁니다. 망할 게 오면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미국이 눌린 거죠. 예. 근데 지분 인수해버렸잖아요. 이거 반도체는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텔은 미국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근데 트럼프의 생각은 그거예요. 인텔도 중요하지만 미국에 공장이 있는 반도체는 다 좋은 거예요. 국적이 상관없어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삼성도 좋은 거죠. TSMC. 예. 네. 그래서 근데 이제 TSMC는 애리조나에 공장이 있는데 거의 애플 전용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테슬라한테 수주 못 받은 것 중에 하나도 너무 애플에 집중하니까. 그래서 아마 테슬라가 삼성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또 중간에서 저는 역할을 했다. 수주 따내는데. 그래서 국가 자본주의라고 그러죠. 요즘에 국가가 개입해서 예. 하는 건데, 그 가장 중요한 산업은 반도체가 됐고, 이거를 왜 해야 되냐면 AI 패권 경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국에 밀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주도권을 지려면 미국은 반드시 반도체 제조 경쟁력은 이제 미국 본토에서 가져가겠다. 이거죠. 지금 반도체 대부분 다 동아시아에서 만들잖아요. 대부분의 반도체가. 저 HBM도 그렇죠. 그렇고 저 그 엔비디아 칩도 다 대만에서 만들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트럼프는 좀 싫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라. 이런 구조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가 이미 아주 중요한 공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오히려 삼성한테는 굉장히 저는 그러니까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삼성한테는 지금 이 시대에 오히려 그게 지금 득이 돼 버렸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가 측면에서 삼성전자 이야기, 삼성전자 밸류체인 얘기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뭐 사실 좋은 거 별로 없었는데 그죠, 워낙 눌려 있었으니까 그죠? 사실 이렇게 올라오다가 다시 하이닉스가 주목받으니까 또 좀 관심을 뺏기는 느낌이거든요. 삼성전자 어떻게 봐야 되죠? 근데 삼성은 이제 옛날에는 서로 막 이게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네. 하이닉스 좋으면 삼성 빠지고. 네. 지금은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뭐 같이 가는 네, 같이 가는 방향인데 속도 차이는 있는 거고. 근데 하이닉스도 한참 좀 약간 부진했던 게 HBM 뭐 공급가용 우려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예. 사실은 그 이후에 불과했고 어쨌든 지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내년에 엔비디아 HBM4 여기에 아마 같이 들어갈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오히려 마이크론이 좀 탈락할 것 같아요. 마이크론이 그러니까 HBM 구조를 보면 이렇게 뭐 12단 이렇게 만드는데 맨 밑에 기본적으로 다이가 하나 들어가거든요. 그걸 만들고 그 위에 쌓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이를 기존의 HBM3E까지는 그걸로 만들어요. 그냥 D램 공정으로. 그러니까 별 차이는 없죠. 근데 이제 뭐 로직 다이 만든다는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나요? 차이가 나. HBM4는 엔비디아가 뭐라고 했냐면요. 그 속도를 좀 올려달라. 데이터 속도. 그러면 밑에 로직 다이를 뭘로 만들어야 되냐면은 이제 BMM 파운드리로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 HBM4는 마이크론은 그대로 D램을 쓴대요. 근데 삼성은 4나노 파운드리 쓰고 하이닉스는 그 TSMC에 10나노 쓴대요. 맞아요. 그럼 삼성이 좀 유리해요. 그 면에서는 오히려. 근데 그 하이닉스랑 삼성은 이제 엔비디아가 요구한 속도를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D램 공정을 쓰잖아요. 마이크론은 못 맞춘대요. 그래서 이번에 그 몇몇 리포트가 나왔는데 마이크론은 초기에 못 늘 것 같다. 그러면 그걸 대부분 일단 처음엔 당연히 하이닉스가 훨씬 많이 가져가고 삼성이 들어갈 확률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론보다 이제 이쪽으로 좀 분위기가 바뀌는 분위기고 그리고 삼성이 뭔가 좀 돌파구가 필요한데 전기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네요. 물론 뭐 승인은 받아야 되겠지만요. 근데 어쨌든 그 돌파구가 하나 마련됐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리는 게 오늘 주제가 파운드리니까 삼성의 파운드리는 미운 오리 새끼였잖아요. 맨날 돈 까먹고 이랬는데
이제 테슬라 수주 받았죠. 얼마 전에 애플 수주까지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공장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올라가고 이게 내년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가치 평가가 파운드리 쪽에서도 일어날 것 같고 그리고 만드는 그 반도체가 테슬라의 AI, 로봇,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를 결정짓는 산업이 다 들어가는 반도체. 네. 이거를 만들면서 경험을 쌓으면 고객은 저는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는 뭐 지금 7만 원대인데 여전히 밸류상 PBR 이제 1.1배밖에 안 되거든요. 여전히 싸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굉장히 저는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되게 생각하고 중요한 있어요. 얘기예요. 사실 삼성의 파운드리는 삼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그죠? 맞아요. 큰 변화이기도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2등하겠다고 쫓아가지는 못할 망정 사실은 헤매고 있었잖아요. 그죠? 헤매고 좀 있었는데 그쪽에서 변화가 있는다고 하면 그다음에 지금 사실 HBM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스타일 국이고 안 그렇죠. 좋았죠. 예. 하이닉스한테 이제 완전히 밀려. 예? 저 밑에 막 동생 동생이 저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파운드리가 사실 쓴다고 보면 하이닉스는 파운드리 없잖아. 없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파운드리로 삼성전자가 정말 따라붙을 수 있다고 하면 삼성전자의 이제 위상 자체가 그죠? 달라질 네. 수 있는 거죠. 그럼 파운드리 쪽도 지금은 이제 테일러 공장 미국 쪽 파운드리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그 밸류 체인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어요? 네. 네, 밸류 체인은 이제 이렇게 파운드리는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이제 장비 쪽에서는 이제 몇 개만 좀 이렇게 네. 밸류 체인데 알려진 것들 말씀드리면 유니셈하고 GST가 있고요. 네. 여긴 뭐 하는 거냐면 이제 그 반도체 공장에서 유해가스들 나오죠. 그 스크러브라는 장비가 있어요. 그건 없애요 가스를. 그리고 칠러는 뭐냐면 온도 조절. 그래서 그걸 좀 납품하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공장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수혜가 예상되고 그다음에 HPSP 여기가 이제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인데 원래부터 삼성 파운드리에 좀 공급을 해요. 그래서 이 삼성 파운드리가 당연히 좋아지면 수혜를 받을 것 같고 테스 같은 기업은 이제 가스 건식 세정 장비인데 보통 세정을 이 반도체 찌꺼기 없앨 때 네. 옛날에는 습식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가스로 해요. 가스는 이렇게 밑에 있는 미세한 것까지 이게 습식은 안 닿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씻기지가 않는데 가스는 이제 밑에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장비를 이제 아마 21년도에 삼성 파운드리 향으로 테스트를 통과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원익 IPS는 옛날부터 삼성 파운드리에 장비를 좀 공급을 했던 이력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쪽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소재는 2개 정도 이제 보고 있는 게 솔브레인하고 ENF 테크놀로지. 솔브레인은 삼성이 그 파운드리 하는 방식이 GAA라는 방식을 네. 쓰잖아요. 그다음에 그 TSMC가 핀팻 방식인데 GAA에 필요한 그 식각 소재가 있거든요. 그거를 거의 독점적으로 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브레인도 이제 이쪽 수혜주고 ENF 테크놀로지 소재인데 ENF가 원래 소재인가요? 네, 소재였어요. 아, 예. 근데 이 회사가 좀 특이한 게 미국 공장이 저기 테일러 공장 옆에 있어요. 네. 미국에 네. 바로 옆에 있어요. 실제. 근데 이게 테일러 공장이 이게 건설되면서 이제 이것도 좀 증설을 해놨는데 가동이 안 되니까 여기서 계속 돈 까먹기 시작한 거예요. 막 몇백억씩 까먹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상화되면 원복되겠죠. 예, 그것만으로도 실적이 좋아질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품은 코미코랑 FST 보고 있는데 코미콘 세정. 네, 세정인데 네. 세정과 코팅하는데 이것도 역시 그 텍사스 테일러하고 저기 오스틴 있죠. 거기에 이제 이 법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막 한국 갔다가 코팅하고 다시 여기 보낼 수가 없잖아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있어 수혜고 FST는 이제 EUV 공정에 쓰이는 그 펠리클이라고 마스크 보호하는 부품인데 요거를 이제 거의 개발이 끝나서 이제 삼성이 채택할지 말지 이제 좀 고민하는 단계인 것 같은데 결국 2나노에는 반드시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파운드리 쪽 부품 쪽 관련해서 이런 이제 관련된 밸류 체인들을 한번 계속 저는 이걸 짧게 볼 게 아니라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열리잖아요. 좀 길게 한번 바라볼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이라는 기업은 한국 경제에 여러 명함이 있죠, 그죠? 한국 경제를 사실은 지탱하는 그룹이고 네. 또 뭐 여러 뭐 과거에도 보면 또 뭐 안 좋은 게 얽힌 것도 있고 뭐 삼성은 돈 냄새는 잘 맞는데 초기에 안 들어가고 돈 대면 들어가서 뭐 1위 업체 잡을 이런 얘기도 많은데 어쨌든 간에 이 삼성전자가 반도체로서는 세계 1위잖아요. 그죠? 네. 지금 근데 놀고 있지는 않을 거다. 그죠? 네.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그 실마리를 오늘은 파운드리 쪽에서 찾아봤습니다.
친환경차와 관련해서는 전기차가 대세가 아니고 대세인데 지금 이제 트럼프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공백을 이제 하이브리드카가 지금 가고 네. 있다는 거고요. 그럼 많은 분들이 2차 전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차 전지가 사실 바닥에서 깨 올라오다가 그죠? 또 다시 빠져.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게다가 또 뭐 LG엔솔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 뭐 그죠? 체포해가지고 맞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공장 증설에도 좀 차질이 있다는 것도 영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2차 전지 또 다른 고민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는 선택과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당분간은 다 못 가고요. 네. 이제 뭐 요새 아마 많이 뉴스 통해서 보셨겠지만 예. ESS가 배터리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네. 저장 장치니까 거기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일단은 볼 필요 있고, 왜냐하면 ESS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좀 높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뭐 24시간 전기 생산 불가능하잖아요. 신재생 에너지는. 그래서 이거 저장해야 되는 네. ESS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미국에서 가장 대표 기업이 그 테슬라가 ESS 사업을 직접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 배터리를,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를 당연히 이거는 중국 거 쓸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워낙 싸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ESS 배터리는 성능이 좋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네. 전기차랑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래서 당연히 성능보다는 가성비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LFP를 우리는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테슬라도 CATL 거 썼거든요. 근데 이번에 놀랬던 게 LG엔솔한테 테슬라가 6조 원짜리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LG엔솔도 잘했던 게 LFP를 ESS를 LFP로 만들기 시작했고, 네, 맞아요. 거기다가 그거는 미국이 지금 이런 ESS 배터리는 중국 못하게 또 막아주는 거잖아요. 관세를 때립니다. 예.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관세가 70% 때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때려도 중국이 비싸진 않아요. 근데 이제 비슷해져요. 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예. 중국산 배터리를 쓰기 시작하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ESS는 프로젝트 단위로 하잖아요. 네. 발전소 짓고 이럴 예. 때. 그걸 하는 업체가 만약에 중국산 ESS 배터리 비중이 높잖아요. 그럼 보조금을 안 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ESS 만들 때마다 뭘 주냐면 미국 정부가, 그게 바이든이 했던 건데 트럼프도 유지돼요. 만들면 보조금 줘요. 그래서 LG엔솔도 배터리 만들 때마다 미국이 보조금 받잖아요. 네네. 근데 한마디로 ABC. 그런 배터리를 네. 중국이 만드는 걸 갖다 쓰잖아요. 예. 보조금 안 줍니다. 음. 그래서 관세 때문에 가격은 비슷해져서 그래도 뭐 중국산 쓰는 게 좀 더 싼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지만, 보조금을 못 받는다면 미국 기업들이 굳이 중국산 쓰겠습니까? 만들 때마다 보조금 받을 수 있는 거를 중국산 쓰면 못 받아요. 그럼 당연히 ESS 배터리를 한국산 채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이렇게 선택을 한 거고, 얼마 전에 SK온도 아직 이쪽 LFP까지 안 했잖아요. ESS 배터리 LFP 쪽 관련해 가지고 그러게요. 그 미국 기업과 이번에 수주 하나 따냈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미국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면 방법은 한국산 배터리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미국이 도와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ESS 쪽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배터리 쪽은 힘들지만 전기차는 아직은 어쩔 수 없죠. 근데 ESS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 한번 주목해보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ESS 배터리 밸류체인 중에 가장 요새 이슈가 됐던 게 그 LNF죠. 네, 잠시만요. 그 전에 이게 하이브리드랑 좀 비슷한데, 아까 네. 얘기한 하이브리드가 이제 전기차가 지금 성장하기 어려움이 있는 약간 좀 일시적인 공백을 누리는 거잖아요. ESS도, 그러니까 ESS 최근에 이 2차 전지가 올라왔다는 것은 ESS랑 1등 가격이 오른 거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ESS가 전체 배터리 시장, 전기차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돼요. 예, 따져볼래? 그렇게 높지 않아, 이렇게 네. 의견하는 분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아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예. 뭐냐면요, 우리가 그러니까 배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얘는 2년 전에 너무 좋았지만 지금은 다 대부분 안 좋게 보잖아요. 전기차가 안 되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안 좋은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주가는 다 빠져 있는데, 네. 그럼 여기서 뭘 찾아야 되냐면 조금이라도 좋아질 걸 찾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예 없으면 안 가는 건데, 예. ESS가 붙고 안 붙고는 당연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붙는 순간 주가 오르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다만 이게 게임 체인저는 아니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당연히 전기차가 게임 체인저지. 그렇죠. 근데 이게 붙음으로 인해서 전기차에 대한 일정 부분 주가 랠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쪽에 대한 그걸 보자는 거고, 특히 왜 미국이 중요하냐면은 미국은 전기차 시장이 작아요. 그래서 어떤 애널리스트분들 계산을 해봤더니 미국에서만큼은 ESS 배터리가 미국
전기차 배터리의 절반 정도까지 된대요. 미국에서만큼은 이 비중이 작으니까. 그래서 ESS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이런 상황에서 ESS가 붙는 건 당연히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안 볼 이유 그래서 없죠. 네. 그걸 굳이 폄하할 이유가 예, 전혀 없다. 그렇죠. 좋게 봐야죠, 당연히. 네. 그러면 이제 기업 얘기 아까 이제 LNF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LFP에 특화된 회사는 몇 개 없어요, 사실 이쪽에. 그래서 이제 양극재 기업 중에 유일하게 LNF만 지금 하고 있고 얼마 전에 그래서 이거 하려고 좀 LNF가 BW 신주인수 건물사채 네. 발행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이슈가 됐었는데 그래서 LFP 쪽에 좀 관련된 기업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우리나라에서 LFP 배터리 지금 하는 회사가 준비된 회사가 LG엔솔과 삼성 SDI도 예. 이미 하고 있고 LG엔솔은 벌써 양산 들어간 걸로 네.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하는 얘기는 ESS니까 ESS 이쪽 관련된 부품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관련된 게 LG 쪽에 들어가는 회사가 신성 SD 냉각 부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중 NCS는 삼성 네.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이쪽하고 그다음에 이 보통 이 LFP나 ESS 배터리는 각형도 쓰는데 LG는 그거 쓰더라고 파우치형. 이게 약간 주머니 모양처럼 파우치형에는 필름 들어갑니다. 보호 네. 필름. 그거 만드는 회사가 그 농심 계열의 그 율촌화. 그렇죠. 예, 그 과자 봉지 이런 거. 라면 네, 포장지 맞아요. 과자 봉지. 근데 여기가 이제 율촌화하기 그 파우치 필름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데 일본 기업보다 이게 두께가 두꺼우면 좋아요. 아, 그래요? 두께 두꺼워서 이건 또 두께가 두꺼워야 얇아야 돼요. 좋은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거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이거 두껍게 만드는 게 엄청 어렵대요. 오. 그래서 일본 기업보다 율촌화하기 더 잘 만들어요. 그래서 LG가 아마 채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요런 이제 ESS 배터리 밸류 체인으로 좀 약간 압축하는 것도 당분간은 전기차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배터리를 저는 이제 나쁘게 왜 봅니까 여기서 볼 필요는 없어요. 나쁘게 볼 이미 다 안 좋은 건 다 노출됐는데 좋은 걸 찾자는 좋은 걸 거예요. 찾아야 예, 된다. 그게 이제 ESS니까 좀 그 안에 들어간 걸 찾아서 하셔야지 전기차에 너무 집중된 거는 좀 시간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기업들이 그 1등하는 기업들이 그냥 공짜로 따는 건 공짜는 아니에요. 예. LG에너솔루션이 그냥 잘하고 대형주니까 사실 별로 투자자들은 관심 없죠. 네, 좀 맞습니다. 가벼운 거 네, 그죠? 맞습니다. 엔캠 뭐 이런 거 관심 있는데 LG에너솔루션이 LFP를 한다 그러고 그죠? 네. ESS를 한다는 얘기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성과가 이제 나오는 이제 거예요. 나오는 네, 거죠. 성과가 나오면서 밸류 체인들을 얘기를 쭉 해줬고 LNF가 이제 그쪽 그러니까 LNF하고 또 이것도 약간 좀 LG 반개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LG하고 관련이 있고 또 조금 의아한 게 삼성 SDI는 뭐냐? SDI는 그동안에 우리가 전고체 얘기하고 예. 이런 모멘텀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요즘 ESS 나오면서 삼성 SDI가 확 부각돼요. 그래서 예. 야, 그럴 이게 기술력 원래요 삼성 있나? SDI가 네. 예전에 예. CATL 뜨기 전에 예. 삼성 SDI ESS 배터리 세계 1위였어요. 아, 그래요? 원래는 근데 기억하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 ESS 화재 사고 난 적이 있어요. 있었죠. 네. 그때 꺾여 버렸어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이거 사고 나니까 예. 정부 정책적으로도 지원을 안 해주고 음. 그 삼성 입장에서 부담스럽죠. 음. 그러니까 이제 이런 화재 사고 나면서 전기차에 집중해 버린 거예요. 음. 그 사이에 CATL이 치고 들어가서 세계 1등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ESS 배터리가 사실 몰락해 버렸죠. 이게 안타까운 일이었죠, 사실은. 근데 이제 삼성 SDI는 원래 예전부터 했기 때문에 다시 추스르고 지금 하는 거니까 원래 잘하던 거예요, 되게. 그래서 크게 문제될 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뭐 기사 보셨겠지만 국내에서 그 ESS 정부가 네, 하는 게 중앙계약 시장이라고 있어요. 네네. 그거 이번에 이제 삼성 SDI가 80% 가져가고 아마 그러니까요. 제 기억에는 LG가 20%. 맞아요. 그래서 네. 삼성이 왜 갑자기 그랬더니 옛날에 그런 업력이 네, 있어서 있었습니다. 특별히 국내에서는 삼성이 그걸 잘 하던 네. 거군요. 그럼 삼성 입장에서는 ESS로 글로벌 시장, 북미 시장을 조금 더 뚫어야 되는 과제가 있네요. 맞습니다. 원래 잘하던 거니까 예, 이걸 예. 놓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어차피 지금 전기차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네. 삼성은 자기 강점을 이제 발휘한 기회가 또 오고 있다. 이렇게 그리고 보고 삼성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삼성은 뭐 또 잘 되면 들어가서 그죠? 네, 뭐 후다닥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ESS는 이미 그 전에 이제 하고 있었다. 예. 그렇게 보니까 ESS 하면 LG에너솔루션. 근데 삼성 SDI도 잘하더라. 네. SKO는 뭐냐? SKO는 늦었죠. 사실 원래 네. 전기차만 하는 쪽인데 맞아요. 이제 이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안 지금 할 수가 상황에서. 없죠. 그래서 네. 이제 뒤늦게 들어갔는데 다행히 미국 고객 하나를 확보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좀 후발주자지만
좀 늦었지만 그래도 하는 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아니 고깃집이 고기 팔고 주류 팔아야 돈 되는 건 맞는데 점심 때 사람들이 고기 먹으러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점심에 특선, 점심 특선 좀 이런 걸 특선도 있어야죠, 당연히. 팔아서 어쨌든 기본 매출을 좀 가져가야 네. 되잖아요, 그죠? 그 손님들이 또 저녁 손님이 되기도 하고. 그 이제 지금은 아직은 좀 못 얘기인데 네. 이제 미국 시장에서만큼 이제 중국은 빼고요. 미국에서 이제 하나 더 남은 시장은 로봇 시장이에요. 중국 로봇에 배터리는 배터리 당연히 안 얘기하는 쓸 거죠? 겁니다. 네네. 미국 로봇에 중국 배터리 안 씁니다. 예, 예. 제가 봤을 때. 예. 그러면 당연히 한국산 배터리밖에 없어요. 로봇 시장 커질 거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휴머노이드 엄청난 같은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 시장을 분명히 3사가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여기를 누가 차지하느냐.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거든요. 네. 1등은. 이제 그 고민도 있기 때문에 네. 배터리를 길게 보면요. 너무 염려할 필요는 전혀 없다. 왜냐하면 시장 하나 더 남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빨리 올지 늦게 올지는 지금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건 테슬라가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있는 테슬라죠. 문제. 그래서 테슬라의 동향을 로봇 동향을 계속 또 배터리 하신 분들도 잘 볼 필요는 있습니다. 테슬라 옵티머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셀 3사 중에 어디에든 물량 줬다. 이러면 대박 큰 뉴스인 거죠. 정말 그렇죠? 엄청난. 왜냐하면 그렇죠. 앞으로 자동차 시장보다 더 커지거든요. 이거. 그리고 이제 지금으로 보면 어쨌든 뭐 ESS는 말할 것도 없고 ESS나 자동차보다도 훨씬 더 이제 이 로봇이라고 봐야 이제 뭐 사람 크기 정도니까 네, 그죠? 맞아요. 압축된 고농도의 비싼 배터리가 들어갈 비싼 게 거 아니에요. 들어가야 되는 게 네. 지금 배터리를 탑재했을 때 예. 2시간밖에 못 쓴대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뭐 손 꽂고 다닐 수 없잖아요. 예, 예. 로봇이. 그래서 네. 반드시 이것도 이제 좀 시장 커진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얘기하려는데 자동차인가 2차 전지인가? 자동차죠, 자동차. 네. 자동차인가? 네. 이 차는 자동차죠, 그렇죠? 2차 전지 아니고. 2차 전지는 아니죠. 그렇죠. 네. 근데 2차 전지도 들어가긴 하는데 네. 왜냐하면 사실 전기차가 확 성장하고 우리가 알고 아는 것이 성장했다면 사실 하이브리드도 조금 영향력을 줄여야 가야 되는데 네. 그렇죠. 전기차 전에 하이브리드가 인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저도 옛날에 하이브리드 연비도 좋고 네, 그러다가 맞아요. 전기차 나오니까 전기차 사야지. 근데 이제 전기차 시장이 우리가 캐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리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카가 요즘 뜬다. 네. 어느 정도인데. 그래서 뭐 이건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 이제 네. 최근에 애널리스트 보고서 이게 네. 한번 보신 분들은 자동차 애널리스트 분들이 좀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실제로 하이브리드카 판매가 좀 최근에 계속해서 늘고 있고 비중도 미국에서는 원래 한 자릿수 정도 됐어요. 전체 비중에. 근데 이번 상반기에 미국 하이브리드 차가 101.2만 대가 팔렸는데 이게 42%나 급증한 수치고 전체 비중으로 12.5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전기차보다 더 많이 팔린 거죠. 전기차가 지금 10%가 안 되니까 네, 미국 네. 같은 경우는 비중이. 그러니까 이게 하이브리드 카는 왜 잘 팔릴까? 근데 결국 정책이 좀 제일 큰 것 같아요. 미국이 바이든 때는 전기차를 밀어붙였잖아요. 이거 전기차 사는 게 유리한 거죠. 맞아요. 예. 보조금도 막 1,000만 원 예, 예. 주는데. 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트럼프 감세 법안이 통과가 됐고 네. 거기에 의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차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게 기존의 그 바이든 정부는 연비 규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연비가 안 좋으면 벌금 때리죠. 맞아요. 그럼 연비를 높이는 방법은 전기차 타는 전기차 거예요. 사는 예.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폐지시켜버려요. 굳이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예. 대안이 있다. 이건 뭐 사실 내연기관한테도 좋은 거죠. 그렇죠. 연비 네. 폐지해버렸기 때문에. 네.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1,000만 원은 안 줍니다. 이제 예. 9월 30일까지만 주고요. 음. 그리고 이제 안 주는데 이게 1,000만 원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보조금인데 네. 이거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 고객들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사고 싶은 분명히 고객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연비 생각도 하고 이런 것 좀 고민도 해보면 내연기관 타기 싫고 이런 분들 입장에서 이제 중간에 대안이 하이브리드가 되는 거죠. 네. 하이브리드는 어쨌든 연비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 그렇죠. 예. 그 요즘에 성능도 좋은 차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옛날보다는 모델이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예, 옛날에는 이제 모델하면 뭐 토요타에 몇 개 정도 맞아요. 이게 되게 협소했는데 지금 뭐 토요타, 혼다, 우리 한국도 현대기아 있고 그다음 포드도 만들고 되게 다양한 모델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인기 많잖아요. 원래 그 그렇죠. 전부터도 맞아요. 인기가 많았는데 예. 미국은 별로 인기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미국은 사실은 이제 차 그러니까 휘발유 값도 워낙 싸니까 그렇죠. 뭐 별 신경 안 쓰고 그냥 예. 탔는데 어쨌든 이제는 미국에서도 이런 생각보다 하이브리드카가 이게 운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효율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예. 이제 이 주유 충전도 쉽잖아. 네, 예를 들면 맞습니다. 전기차라고 하면 지금도 물론 전기차 충전기들이 많이 설치됐지만
일반적이진 않거든요. 일반적이지 않죠. 근데 하이브리드는 사실 뭐 그냥 일반 연료를 넣는 거니까. 네, 일반적으로 놓고 충전도 짧잖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훨씬 더 이제 오래 탈 수도 있고 음. 효율적이고 하다 보니까 또 신모델도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카가 지금 계속해서 주목을 좀 받고 있고 특히 이제 저는 이제 근데 하이브리드 카에서는 저는 현대차가 그래도 전략을 그동안 잘 세운 게 현대차도 좀 전기차 힘을 많이 줬잖아요. 그렇죠. 수소도 네. 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죠. 예, 그때 분위기. 근데 잘한 건 하이브리드를 포기를 안 한 거예요. 음. 이게 왜냐면 그냥 만약에 야, 어차피 전기차 가니까 우리 하이브리드 하지 저거 말라고 버렸으면, 했으면 지금 굉장히 후회를 했겠죠. 음. 왜냐하면 토요타는 하이브리드 절대 강자인데 라브4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제일 많이 팔리죠. 맞아요. 예. 네. 국내에서도 많이 타요. 예. 근데 이제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전 세계 4위입니다. 하이브리드 카 중에선. 혼다 CR-V 이것도 많이 네. 타고 그죠? 근데 전 세계에서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서만 보면 토요타가 1위고 혼다가 2위고 3위가 현대 기아 합친 거예요. 근데 전 세계 점유율은요. 현대 기아가 2등입니다. 다 합치면. 하이브리드만 네, 보면 하이브리드를 그래서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 판매가 점점 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요새 미국에서 하이브리드 중에 그러니까 미국 전체 모델 있잖아요. 차 모델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 미국에서 제일 비중이 높은 그 세그먼트라고 그러죠, 보통. 그게 SUVD라고 하는데 SUVD랑 C가 있어요. 옛날에 픽업이 원래 유명했잖아요. 네, 픽업도 있는데 당연히 커요. 픽업도 일정 부분 있는데 미국에서 제일 많이 차가 팔리는 거 SUV D래요. D는 SUV 중에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팰리세이드 같은 대형. 그다음에 SUV C는 좀 소형 SUV 있죠. 나누는데 네. 제일 많이 팔리는 게 SUV D래요. 미국에서. 미국 큰 차 좋아하잖아요. 네, 세단보다. 그게 우리나라는 사실 세단이 훨씬 많이 그렇죠. 팔리잖아요. 네. 미국은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모델이 뭐냐면 현대차에서는 팰리세이드. 그다음에 기아에선 텔룰라이드. 텔룰라이드는 미국에서만 나와요. 우리 한국에는 판매가 안 됩니다. 그래요? 기아 건데. 예. 미국 전용 모델로 만든 건데 중요한 건 그 모델들이요. 팰리세이드는 이번 3분기에 나와요. 미국에. 그리고 텔룰라이드는 내년에 나옵니다. 하이브리드가.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 모델 말고 그러면 경쟁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저는 이제 한번 하이브리드가 이제 이쪽 관련해서 한번 현대차가 미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그 세그먼트에 들어가는 모델이 드디어 하이브리드 나오니까 경쟁할 만하다. 토요타의 그랜드 하이랜더가 하이브리드 모델로 나온 게 있거든요. 네. 여기랑 이제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판매량은 사실 팰리세이드가 더 많아요. 팰리세이드가 내연기관 해가지고 작년에 11만 대 팔았대요. 근데 이제 그 토요타 그랜드 하이랜더가 하이브리드 관련해 가지고 한 7만 대 팔았는데 아마 이 부분에서 현대차가 지금 어쨌든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오니까 더 좋은 성과를 내지 않겠냐. 네. 그래서 골드만삭스도 이거는 골드만삭스가 굉장히 좋게 썼더라고요. 28년도에 현대 기아가 하이브리드 시장 점유율이 미국에서 지금 10이거든요. 12%, 27%가 될 거래요. 이제 급증할 거로 좀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이게 맞았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골드만삭스도 현대기아의 약진을 하이브리드 쪽에서 기대를 하고 있어서 네. 한번 이쪽 주목해보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자세히 네.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여기서 항상 그런데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동차는 사실 참 할 얘기가 많죠. 그렇죠? 네. 현대차, 현대기아의 그 위상이나 자동차 만드는 거나 이런 건 대단하잖아요, 사실. 그죠? 네. 근데 뭐 중국은 자기네 시장이 있다고 사실은 밀어내서 중국에 못 팔어. 러시아는 전쟁한다고 공장 뭐 1달러에 팔고 나와. 그죠? 미국은 또 보조금 못 받아. 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동차는 사실 뭔가가 풀리게 되면 자동차 자체적으로 이제 그죠? 네. 올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왜 우리 하이브리드 가지고 사실은 자동차가 지금 들린 거를 전환할 수 있느냐 그런 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저는 네. 그거죠. 논리가 자동차는 뭐 잘 말씀해 주신 네. 대로 주도주가 되긴 쉽진 않아요. 네. 이 관세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은 전 세계 모든 차 다 똑같잖아요. 테슬라도 지금 전기차 안 팔고 고전하고 그렇죠. 있고.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결국 같은 동등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완성차 업체가 점유율을 높일 거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뭔가 무기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하이브리드예요.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전 세계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보다 밸류가 그 애널리스트 보고서 보면 30% 싸대요. 할인을 되게 심하게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 못한다고 막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일단 싼데 네. 점유율을 올려준다면 다른 회사랑 밸류만 같아지면 여기서 주가가 최소 30-40%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업사이드가 굉장히 높고 그 무기가 이제 하이브리드고 하이브리드는 근데 이거는 좀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생명이 정해져 있어요. 영원히 갈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 전기차 대세가 되면 그렇죠. 굳이 하이브리드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중에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는 이어지냐면 저는 28년까지는. 왜냐하면 트럼프 임기 동안은 전기차는 쉽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럼 그때까지는 하이브리드가 대세가 될 것 네.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어쨌든 현대차가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밸류를 좀 올려주지 있는 네. 그런 동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자동차는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 기아차는 뭐 눌려 있는 게 많은데 네. 하이브리드만 보면 그 밸류 체인들 왜냐하면 자동차는 눌려 있지만 최근에도 보면 현대 계열의 부품사 같은 경우는 모비스나 뭐 마음에 좋아요. 럭스가 네. 괜찮았단 네. 말이에요. 근데 저도 그 다음에 나머지 사실 내연기관의 이 부품사들은 자동차 부품사들은 별론데 저도 네. 코리아 FT 지난번에 얘는 뭔데 부품사인데 혼자 네. 가지? 그랬더니 하이브리드예요. 하이브리드라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밸류 체인들은 네. 아이디어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완성차는 당연히 현대차, 기아는 뭐 예. 아시겠지만 제일 이제 관련된 기업 중에 하나가 코리아 FT. 요게 이제 하는 게 엔진 우리 보통 이제 여기 연료 탱크 보면 연료 탱크에 그 가스들이 이제 좀 이 안 좋은 성분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얘가 이제 코리아 FT가 중간에서 흡착하는 그 시설이 있어요. 그 부품이 있는데 거기서 흡착을 해요. 그걸 캐니스터라고 하더라고요. 용어로. 그래서 이걸 흡착한 다음에 다시 엔진으로 보내줘요. 그러니까 이게 못 나가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하이브리드도 그대로 들어가는데 왜 수혜주냐면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캐니스터는 단가가 2배 비싸요. 근데 이건 반드시 필요한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코리아 FT가 결국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그럼 단가 높은 게 더 많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수혜고 그 다음에 그 또 한 가지가 세방전지라고 네. 그 로켓 배터리 있잖아요. 배터리죠. 네. 근데 요새 스탑앤고 아시죠? 요새 그 자동차 요즘에 이렇게 타고 가다가 네. 저기 건널목 같은 데 있으면 멈추죠. 네. 그럼 일단 서야 되죠. 예. 쓰면 자동으로 꺼지죠. 요새 시동이. 걷다가 다시 엑셀 밟으면 네. 켜지죠. 근데 옛날에는 네. 시동을 내가 꺼야 되는데 네. 지금은 알아서 꺼지죠. 알아서 꺼져요. 엑셀 밟으면 다시 네. 켜지고. 그거 하는 그 시동 모터 있죠. 그거 배터리를 스탑앤고. 네. AGM 배터리라고 그래요. 스탑앤고라 그래요. 네. 스탑앤고. 네, 스탑앤고입니다. 그래서 그거 만드는 회사가 세방. 이게 하이브리드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대요. 네. 그래서 세방전지도 역시 예. 수혜주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카에도 모터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관련된 게 이제 S&T 모티브. 네. 하이브리드 카는 또 전장 부품들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선 봉치를 우리 보통 와이어 하네스라고 이제 영어로 부르는데 네. 그거 만드는 회사가 THN. 그래서 여기가 약간 이제 특수한 밸류 체인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이브리드가 잘 팔린다면 이런 밸류 체인들을 한번 주목한다면 좀 그래도 좀 플러스 알파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타이밍이 생명. MTN 투자학교. 기술적 분석, 실전 투자는 MTN 투자학교. 투자 기법 나도 만들 수 있을까? MTN 투자학교. 해외 투자 혼자는 힘들어. MTN 투자학교. AI를 활용한 실전 투자 교육까지 책임집니다. MTN 투자학교. 실전 투자 종합반 2기 많은 신청 바랍니다.